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인감 도용이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증인 무효 소송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제 이름, 제 주민번호.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닌 서명.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년 동안 함께 산 남편,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하던 시어머니,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며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적금 깨서 빚 갚아줬고 시어머니 반찬 챙기고 도시락 싸드리며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착함이 이 집에선 담보가 됐더라고요. 야간 근무 나간 사이 제 서랍을 몰래 따고 인감을 훔쳐서 제 이름으로 수천만 원 보증을 세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요. 가족끼리 좀 빌려 쓴 게 무슨 죄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 숙인 채 한마디만 했죠. 은서야,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다 같이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빚을 떠넘길 수 있는 이름 석자였던 거죠. 병원에선 남의 부모님 욕창 하나 생길까봐 밤새 몸 닦아드렸는데 정작 제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이라는 이름도 버릴 수 있다고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을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산 죄가 어떻게 범죄의 빌미가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주에 사는 35살 정은서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하루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 싸고 6시 반에 집을 나서죠. 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 10분 걸립니다. 병원에선 주로 와상 환자분들을 돌봐요. 욕창 생길까봐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 물 조금만 늦게 드셔도 폐렴 올까봐 신경 쓰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몸 닦아드리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은서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할 때 어르신들이 손 꼭 잡아주시면 피곤해도 보람을 느꼈어요. 남의 부모님이지만 제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집으로 돌아오면 더 긴 근무가 시작됐죠. 현관문 열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왔어? 빨래 좀 돌려놔. 네, 어머님.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세탁기부터 돌렸어요. 그 다음엔 냉장고 문 열어서 반찬 확인하고 모자란 것 있으면 마트 다녀와서 저녁 준비했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밤 10시. 그제야 방에 들어가 씻을 수 있었죠. 은서야, 너 같은 며느리 어디 있니?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더 열심히 했어요. 착한 며느리라는 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칭찬받고 집에서도 인정받으면 제가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억울해도 삼켰어요.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널 예뻐하잖아. 참아라.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미덕이고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댁 청소하러 가고 명절 되면 제사 준비하고 친척 모임 있으면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도맡았습니다.
친척들은 커피 한 잔 들고 수다 떨 때 저 혼자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했죠. 은서 씨는 진짜 착하네요.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전부 착취였다는 걸 압니다. 착하다는 말로 포장된 당연하게 여겨진 노동이었다는 거요. 병원에서는 급여라도 받지만 집에서 하는 일은 보상도 없었습니다. 감사하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착하게, 조용히, 불평 없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착함이 나중에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걸요. 남편 동혁이와 결혼한 건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맞선으로 만났죠.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도 그저 그렇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지만 말투가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택배 대리점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키울 생각입니다. 동혁이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믿음직스러웠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택배 물량도 많고 수익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꾸준히 벌었으니까 두 사람 살기엔 충분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 동혁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서야, 나 대리점 접어야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물량이 반으로 줄었어. 동혁이는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동혁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벌면 되잖아.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곧 나아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대리점 폐업하면서 빚이 생겼어요. 임대료, 차량 리스, 인건비까지. 동혁이 명의로 된 빚이 3천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내가 운이 없는 거야. 동혁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남자가 사업 망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적금을 깼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 1,500만 원. 전부 빚 갚는 데 썼죠. 여보,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동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갚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점 정리하고 나서 동혁이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오늘 계약 2건 따냈어. 곧 괜찮아질 거야. 동혁이는 가끔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서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험 일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기본급도 적었고 카드값은 계속 밀렸습니다. 어느 날 동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은서야, 카드론 좀 받아줄 수 있어? 나는 한도가 없어서. 얼마나 필요한데? 200만 원만. 이자 막으려면 돌려막기라도 해야 돼. 저는 그날 제 명의로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죠. 병원 월급 210만 원 중에서 카드 이자 내고 생활비 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내니까요. 부부는 어려울 때 함께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은서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안 나와? 얼굴도 못 본 지 오래야. 바빠서 그래. 병원 일도 있고. 사실은 만날 여유가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밥값, 카페값 나가잖아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으로 카드 이자라도 더 갚아야 했으니까요. 월세도 2달 밀린 적 있었어요. 집주인이 전화했죠.
이번 달까지 안 들어오면 나가셔야 합니다. 동혁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제 급여 통장에서 돈을 빼서 월세를 먼저 냈어요. 그 달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다음 달엔 내가 낼게. 동혁이는 늘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보험 실적이 안 나오니까 동혁이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구직 사이트 들어가는 것도 귀찮아했죠. 여보,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동혁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마땅한 게 없다고. 공장이라도 들어가면 월급은 나오잖아. 내가 공장에 들어가? 내 나이가 몇인데. 동혁이는 자존심이 셌어요. 자기 또래들은 다 관리자 하는데 자기만 말단으로 들어갈 순 없다는 거였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자존심 챙길 처지가 아닌데 동혁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또 참았어요. 남자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돈으로 옷을 사본 적 없었어요.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죠. 병원 동료들은 점심시간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지만 저는 늘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그 돈도 아까웠거든요. 은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랑 같이 먹어요. 아니에요. 전 도시락 먹을게요. 왜요? 가끔은 같이 먹어야죠. 동료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아끼며 사는지요. 어느 날 동혁이가 또 집에 와서 말했어요. 은서야, 나 이번엔 진짜야. 좋은 기회 생겼어. 무슨 기회? 지인이 소개해 준 건데 투자금만 있으면 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돈 얘기구나 싶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나만 믿어.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제 명의로 남은 대출 한도가 딱 1,000만 원이었거든요. 마지막 한도였습니다. 그걸 쓰면 정말 끝이었어요.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동혁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 도와주면 동혁이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동혁이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빌려줘. 알아.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다 갚을게. 동혁이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 1,000만 원도 결국 날아갔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제대로 설명 못했어요. 그냥 사기당했다는 말만 했죠.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또 이해했습니다. 아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내 역할이 아니었어요. 보험 역할이었습니다. 동혁이의 실패를 떠받치는 안전장치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늘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내는 법도 없고 화내는 모습도 본 적 없었죠. 친정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은서야, 우리 동혁이 잘 부탁해. 착한 애인데 좀 여려.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시댁 이야기 들으면 고부 갈등의 시집살이에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늘 웃으며 대하셨고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신 적도 없었어요. 결혼 초반엔 정말 감사했죠.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은근한 압박을요. 동혁이가 택배 대리점 망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셨죠. 은서야, 동혁이 요새 어때? 괜찮으세요? 보험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지? 택배 접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던데. 시어머니는 늘 동혁이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아들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문제였죠. 은서야, 내가 좀 더 해라. 네. 동혁이는 원래 여린애야. 사업 한 번 망했다고 주저앉을 애가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버텨줘야 집이 굴러가는 거지. 안 그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버텨줘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돈 벌잖아. 간호조무사는 월급이 꾸준하잖니. 네, 그래도 많진 않아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제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집안을 지탱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 아니었으면 이 집 진작 끝났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이 집이 안 무너지는 건 내 덕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드럽게, 다정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은서야, 동혁이가 좀 늦게 들어와도 이해해줘. 은서야, 내가 조금만 더 아껴 써라. 동혁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은서야, 내가 좀 힘들어도 참아라. 남자가 일 안 풀릴 때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벌어야 하고, 제가 아껴야 하고, 제가 참아야 하고, 제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동혁이는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부드러워서 거절하기 힘들었죠. 화를 내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웃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자꾸 나보고 더하래. 그래도 며느리 예뻐하시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 힘들어도 참아. 시집은 원래 그런 거야.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니 편을 드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나약한 건가 싶었죠.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저만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은서야, 동혁이 형편이 나아지면 너한테 잘해줄 거야. 언제쯤 나아질까요? 조금만 기다려. 동혁이가 제자리 찾으면 다 좋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힘든 게 일시적이고 나중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혁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압박은 강해졌어요. 은서야, 카드값 좀 대신 내줄 수 있지? 은서야, 동혁이 보험료 내가 먼저 내놔. 나중에 갚을게. 은서야,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없니? 동혁이 신용이 안 좋아서.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부드럽게 부탁하시니까요. 미안하다, 은서야. 어머니가 이런 부탁하는 것도 다 동혁이 때문이야. 괜찮으세요, 어머님. 내가 착해서 다행이다. 다른 며느리 같으면 진작 나갔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더 못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나가면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제가 야간 근무 나간 사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대요.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왔는데 집에 없네. 비밀번호 알려줘. 현관 비밀번호요? 응, 어머니가 급한 일 있으시대.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니까요. 다음 날 집에 와보니 거실이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서랍 몇 개가 열려 있고 제 방 옷장 문도 열린 채로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뭔가 찾으시다가 그러신 거겠거니 했죠. 며칠 뒤 동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뭐 좀 찾으러 오셨대. 뭘 찾으셨는데요? 옛날 서류 같은 거. 어머니 것도 여기 둔 게 있나 봐.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찾으신 게 서류가 아니었다는 걸요. 제 인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부드러운 미소 뒤에 얼마나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요. 시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저를 올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소모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부드러움은 칼날 위에 발린 꿀이었습니다. 달콤하지만 그 아래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결혼 6년 차 되던 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동혁이가 통장을 안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부부끼리 통장 공유하며 살았거든요. 제가 버는 돈, 동혁이가 버는 돈 다 투명하게 보여주고 함께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혁이가 말을 바꿨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왔어? 제가 물으면 동혁이는 얼버무렸습니다. 회사에서 다 처리해. 자동이체 돼 있어서 괜찮아. 그래도 한번 보자. 우리 살림같이 체크해야지. 보험 쪽은 복잡해. 내가 봐도 모를 거야. 동혁이는 핸드폰을 슬쩍 뒤로 감췄어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었죠. 시어머니도 자주 오셨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더니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셨어요. 은서야, 나 좀 이따 올게. 시어머니가 오시면 동혁이는 꼭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문 닫고 한참을 이야기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들끼리 할 얘기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대화가 뚝 끊겼거든요. 무슨 얘기하세요? 제가 물으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 얘기야. 끼어들지 마. 저도 가족인데요. 응, 그래. 근데 이건 좀 복잡한 일이라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혁이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병원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중요한 설명을 숨길 때랑 똑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수술 동의서 받을 때, 가족들끼리 뭔가 숨기고 결정하려고 할 때, 딱 저런 얼굴을 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가족을 의심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은서야, 오늘 야간이지? 네, 어머님. 그럼 늦게 들어오겠네. 조심해서 다녀와. 네, 걱정 마세요.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환자분들 돌보고 밤새 순찰 돌고 새벽에 교대 준비했죠.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 신발장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슬리퍼가 제자리에 없었고 거실 소파 쿠션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방 서랍이 열려 있었거든요. 옷장 문도 반쯤 열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아둔 물건들 위치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가 뒤진 거였어요. 제 물건들을요. 동혁이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혁이를 깨웠죠. 여보, 누가 우리 방 들어왔어? 응? 뭐? 동혁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서랍이랑 옷장 누가 열었어? 왜 이래? 아, 그거. 어머니가 뭐 좀 찾으셨어. 어머님이요? 뭘 찾으셨는데요? 옛날에 여기 보관해둔 서류 있다고. 어머니 명의 통장 같은 거. 동혁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쿵쿵 뛰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서랍을 뒤지셨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래도 제 서랍인데 먼저 물어보셔야죠. 어머니신데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 동혁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뒤져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며느리 허락도 없이요. 저는 서랍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통장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현금도 있었고 카드도 제자리였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제 인감통이요. 저는 인감을 서랍 제일 깊은 곳에 보관했어요. 자물쇠까지 채워둔 서랍이었죠. 중요한 거니까 신경 써서 보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감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다른 곳도 찾아봤습니다. 옷장 안, 화장대 서랍, 침대 밑까지요.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인감이 없어졌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동혁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 인감 봤어? 인감? 왜? 없어졌어. 서랍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것도 같이 찾으셨나 보네. 네. 왜요? 어머니 인감이랑 같이 있었나 봐. 나도 잘 모르겠어. 동혁이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감을 왜 시어머니가 가져가세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혁이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 인감 혹시 가져가셨어요? 아, 그거? 응. 급해서 좀 가져갔어. 급하신 일이 뭐였어요? 은행 일 좀 봐야 해서. 곧 돌려줄게.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 물건이 아니라 당신 물건인 것처럼요. 그래도 제 인감인데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니? 은서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데 뭐라고 더 말하겠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제 인감으로 뭘 하려는 걸까? 은행 일이라는 게 대체 뭘까?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인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일이 안 끝났어.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너는 몰라도 돼.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혁이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잘 몰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대. 내 인감인데 나한테 말도 안 해? 은서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머니가 나쁜 짓 하시겠어? 동혁이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이 안 됐어요.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환자분들 돌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제 인감으로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해주는 걸까?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요. 인감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돌려주신다고만 하셨지만 제 손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은행에 갔죠. 제 통장에서 돈을 좀 빼려고요. 은행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직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은서 고객님 명의로 이미 보증건이 하나 접수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보증 선 적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달 23일에 접수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출 보증인 정은서, 금액 5천만 원, 채무자 김동혁, 제 이름이었어요. 제 주민번호도 정확했고요. 그리고 인감 날인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달 23일이요. 본인 확인 절차 다 거쳤고요. 아니, 저 그날 병원에서 야간 근무했어요. 은행에 온 적 없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위임장으로 처리됐나 보네요. 여기 보시면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제 인감으로 발급받은 거였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가져간 제 인감. 그걸로 이런 짓을 한 거였어요. 지금 당장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보증인 서명이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이요? 네,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경찰 신고나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제 주소, 전부 정확했어요. 서명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누가 제 이름을 흉내낸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동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부르자 동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이게 뭐야? 저는 서류를 동혁이 앞에 던졌어요. 동혁이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은행에서 받았어. 내 명의로 보증 섰다며? 그게 뭐야? 내가 언제 보증 섰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동혁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급했어. 돈이 정말 필요했거든. 급하면 남명에 도용해도 돼? 동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인감은? 내 인감 어디 있어?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동혁이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주도한 거였습니다. 제 인감을 훔쳐서
제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저를 빚보증인으로 만든 거였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 은서야, 진정해. 우선 앉아서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할 상황이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혁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은서가 알았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시는지는 정확히 안 들렸지만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동혁이가 전화를 끊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신대. 직접 얘기하자고. 1시간 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요. 은서야, 내가 좀 급해서 그랬어. 시어머니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게 급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가족끼리 좀 빌려 쓴 게 무슨 죄니? 빌려 쓴 게 아니라 도용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시더니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은서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내가 돈을 잘 벌었으면 우리가 이랬겠니? 제가요? 제가 돈을 못 번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집안이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마치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집 하나 살리는데 보증 좀 서는 게 그렇게 억울해?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도구였다는 걸요. 동혁이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를 감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었죠. 은서야,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다 같이 사는 거야. 동혁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희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적금 깨서 빚 갚아주고 카드론 받아서 이자 막아주고 제 급여로 월세 내주고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주고 그런데도 모자라서 제 동의도 없이 제 인감을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요. 저는 더 이상 희생 안 합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은서야, 그렇게 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은서야, 이건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고 인감 도용이에요. 가족끼리 무슨 범죄야?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을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에 짐을 풀고 나서 이틀 뒤였습니다. 은행에 다시 가서 보증 서류를 자세히 확인했어요. 제대로 싸우려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직원이 서류 사본을 출력해줬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카페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봤죠. 보증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까지 전부 제 명의로 돼 있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서명 부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서명이 묘하게 동혁이 글씨체와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글씨를 둥글게 쓰는 편입니다. 받침도 크게 쓰고 획도 부드럽게 처리하죠. 그런데 서류에 적힌 서명은 달랐어요.
빗침이 날카로웠고 회계 각도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끝을 흐리는 습관. 그건 동혁이가 글씨 쓸 때 하는 버릇이었어요. 제 이름을 쓴 건 동혁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연습했을까요? 제 서명을 흉내 내려고요. 나를 사랑한다던 그 손으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연습을 했을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병원에선 남의 부모님 욕창 하나 생길까봐 밤새 몸을 닦아드렸는데 정작 내 시어머니는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야간 근무 나간 밤, 시어머니와 동혁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은서 야간이지? 오늘 해야겠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 와이프잖아. 나중에 이해시키면 돼. 둘이 그렇게 속삭이며 제 서랍을 열었을 거예요. 자물쇠는 어떻게 땄을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고요. 급해서 그랬다는 말로요. 그렇게 제 서랍을 따고 제 인감을 꺼내서 제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밤새 환자분들 돌보고 있을 때요. 제가 어르신들 체위 변경하고 기저귀 갈아드릴 때요. 제가 새벽에 지쳐서 쪽잠 자고 있을 때요. 동혁이는 형광등 아래 앉아서 제 이름을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번이나 썼을까요? 정은서, 정은서, 정은서. 제 이름을 쓸 때마다 가책은 없었을까요? 이게 범죄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아니, 알았겠죠. 알면서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빚을 떠넘길 수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법률 상담소로 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분이 서명 위조한 거네요. 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인감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했고요. 네, 훔쳐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인감 도용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구나. 제가 예민한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범죄였던 거예요. 보증인 무효 소송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네,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고소는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요. 남편을요? 네, 남편분과 시어머니분 모두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할게요. 고소할게요.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썼고 서류를 제출했죠. 경찰은 동혁이와 시어머니를 조사했습니다. 둘 다 처음엔 발뺌했대요. 가족끼리 그런 거 문제되나요? 며느리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 필체와 위조된 서명의 차이, 제가 야간 근무했던 날짜와 서류 작성일의 일치, 시어머니가 열쇠 수리공을 불렀던 기록까지. 결국 동혁이가 자백했어요. 제가 썼습니다. 서명을요. 경찰 조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혁이는 일주일 동안 제 서명을 연습했대요. 공책에 제 이름을 수백 번 쓰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인감을 가져온 날 둘이 함께 서류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서가 야간이니까 오늘 하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동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대요. 둘 다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차피 며느리고 아내니까 나중에 알아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아니, 이해가 아니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전부 썼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800만 원이었어요. 보증인 무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제발 소송 취하해줘. 싫어.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 가족? 가족이 이런 짓 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동혁이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선을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했어요. 은서야, 내가 이러면 동혁이는 끝나. 이미 끝났어요. 제가 끝냈어요. 며느리가 시댁을 무너뜨리는 거야? 시댁이 먼저 저를 무너뜨렸잖아요. 너 정말 이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를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참는 사람은 더 당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제 인생을 망칠 수 없게요. 재판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보증 무효, 채무 전액 동혁이 명의로 환원.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겼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죠. 판결이 나자마자 은행에서 동혁이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5천만 원 전액, 즉시 상환 요구였죠. 당연히 동혁이는 갚을 돈이 없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그들 쪽으로 옮겨갔어요.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독촉 전화가 왔대요. 동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시어머니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좀 바꿔주세요. 아들이 지금 없는데요. 그럼 언제 돌아오나요? 빚 갚으셔야죠. 시어머니는 매일 그런 전화를 받으며 살았대요. 그러다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인감을 왜 건드렸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잖아. 동혁이가 소리쳤다고 해요. 내가 사업만 안 버렸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서로를 탓하며 매일 싸웠습니다. 며느리를 함께 짓밟을 땐 한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봤던 거예요. 채권자들은 동혁이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차도 압류됐고 통장도 묶였죠. 보험 영업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신용불량자는 금융상품 취급이 안 되니까요. 동혁이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대요. 시어머니도 무너졌습니다. 아들 빚 때문에 시어머니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동혁이 명의였지만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이었죠. 30년을 사신 집이었어요. 경매 공고가 붙던 날 시어머니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요. 부드럽던 시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통곡하는 걸요. 결국 집은 낙찰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 월세 40만 원. 좁고 습한 반지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동혁이는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말은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외면했죠. 밥도 따로 먹고 텔레비전도 따로 봤대요.
가끔 친정 어머니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은서야, 동혁이네 완전히 망했대. 그래요? 시어머니도 파출 나가신대. 60이 넘었는데.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